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싶은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피처 셀프 그 책에서 좀 인용이 되었던 주요 인물인데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이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그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분이고, 거기서 가진 고초를 겪으며 실제 고생을 했었고요. 또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자기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그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타 다른 책들보다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실제 체험한 분의 이야기다 보니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수용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와서의 일을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부에서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로서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부는 철학적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오히려 좀 권위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니체나 쇼펜하우어, 우리가 누군지 다 알죠.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직접 겪었고 느꼈고, 거기다가 이분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내용도 논리적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글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그 글을 쓴 사람이 마음에 진짜 우러나왔구나 라는 것들이 잘 느껴집니다. 이 책은 오히려 두껍지는 않은데 오히려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들을 읽을 때 그걸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공감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요 문구에 대해서는 읽어 드릴 텐데,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 그것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거기서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을 얻고 살아남았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한다.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국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옛날 수용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고 싶은 이유였을 것이다.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는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로 괴로움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빅터 프랭클처럼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자, 그러면 빅터 프랭클과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챕터 1. 강제수용소에서의 체험. 여기 나온 이야기 대부분은 대량학살이 실제로 자행됐던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카포, 우리 안의 또 다른 지배자.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뽑혔다.
수감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인정되면 카포로 뽑혔고, 기대했던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시 쫓겨났다. 카포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선발한 사람이다.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몇 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치열한 행정 경쟁에서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집행유예 망상. 정신의학에는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락 같은 희망이 매달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돼 집행되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냉담한 궁금증. 냉담한 궁금증이 심지어 아우슈비츠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 어떤 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우리에게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움이다. 그런 다음에는 혐오감이 찾아온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무감각. 우리는 정말로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그런 감정을 더 느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인간이 더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구타당할 때도 맞는 아픔보다 더 심한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하지만 감독 중에서도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우리 상황을 개선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의 주된 징후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불확실하면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아진다. 먹는 것에 대한 원초적 욕구. 매일 저녁에 몸에 있는 이를 잡으면서 우리는 자기 알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 있는 몸뚱이 이제 정말로 성장이 됐구나. 나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 그런 것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움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함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두 번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바이올린이 흐느끼는 소리에 나도 덩달아 흐느꼈다. 바로 그날은 어떤 사람이 24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다른 편 막사에 누워 있었다. 어쩌면 겨우 몇백 야드 혹은 몇천 야드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였다. 주치의가 달려와 발진 디프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다른 수용소에서의 의료 자원봉사자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의사로서 동료들을 돕다가 죽는 것이 그전처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무기력해 살다가 죽는 것보다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번호로만 취급되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사람 목숨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의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야만 했다. 운명을 가르는 결정.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도 운명이 자기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했다. 무감각의 원인. 굶주림과 수면 부족, 이 무감각 상태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수감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조함이 이런 무감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수용소 체험으로 나는 수용소에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삶을 의미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실현의 의미. 만약 그곳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실현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실현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이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실현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수감자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보면 내면화가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결국 수용소 안 타락한 권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이 내적 소유를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 자신의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 수용소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경멸한다. 그들은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위대한 영적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이 부른다. 인간의 정신상태, 용기와 희망 혹은 그것의 상실. 인간의 정신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살아야 할 이유.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실현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완수해야 할 실현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약해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으며 고미한 인격을 가진 부류와 미천한 인격을 가진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비통과 환멸. 정신적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났을 때 도덕적 결함을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비통함과 환멸이다. 비통함은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그저 어깨를 으쓱 하거나 상투적인 인사치레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운명 그 자체이다. 몇 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의 절대적인 한계까지 가보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아직도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련에는 끝이 없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가진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이로운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다. 로고테라피 이론에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본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절망도 실존적 고민이지 정신질환이 아니다. 로고테라피 환자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환자가 자기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환자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내재적인 공허, 자신 안의 허무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다. 되어버렸다. 실존적 공허는 대개 권태를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쇼펜하우의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실제로 요즘은 고민보다는 권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실존적 공허는 가면을 쓰거나 위장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권력욕인 돈에 대한 욕구, 성적 탐닉의 보상, 이런 것들도 다 이 때문이다. 모든 치료법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로고테라피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상황이 한 인간에겐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로고테라피 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시야를 넓고 확장하는 일이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랑의 의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 번째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실현을 통해서이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 하나이다. 실현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실현의 잠재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육신의 자식은 물론 정신의 지식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삶이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가 하는 의문에 직면했다.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대신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러받았을 때이다.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대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세마 이스라엘이었다. 임종의 순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임종의 순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자기 삶이 갖고 있는 의미, 그녀의 고통까지 포함된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됐다. 시험용 원숭이는 끊임없이 주사 바늘에 찔리고 또 찔리는 고통을 겪는다. 원숭이는 과연 자기가 그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 여러분은 인간이 산란만상의 진화 과정에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가?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인간이 겪는 실현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이 가리킨 대로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염세주의자는 매일같이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그것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반면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떼어낸 달력 뒷장에 중요한 일과를 적어놓고 그것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과 같다. 로고테라피에서 활용되는 역설의 유도 기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다. 즉, 마음속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역설의 유도는 수면장애 치료에 도움이 된다. 빌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결국 어떻게든 잠을 자야겠다는 과도한 의욕을 갖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환자에게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반대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보라고 권했다. 역설의 의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예기 불안 때문에 생기는 강박 충동 상태와 공포증을 치료할 때는 이 기법이 매우 유용하다. 자기 연민이든 멸시든 간에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인간은 조건 지어지고 결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양당 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저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샤랍 불레는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뿐이다. 나는 인생의 4분의 1을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 근무했으며 그동안 자신의 공경을 인간적인 성취로 바꾼 환자들의
능력을 보아왔다. 베트남 전쟁 포로 중 포로 생활의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그것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체험이며 그런 면에서는 이로운 점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시련에서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삶의 일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각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분명 그렇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권한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다는 행동, 바로 그 행동이라 생각하라. 사람들은 구루터기만 남은 일회성이라는 반만 보고 자기 인생의 수확물을 쌓아놓은 과거라는 충만한 곡물 창고를 간과하고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나이 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도록 해보자.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압박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개인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그 대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과 달리 강제 수용소에서 개인적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그런 것을 경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성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언제나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소수의 반열에 합류하려는 도전 의지를 본다.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히로시마 이후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 알게 됐다.